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독서 코칭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독서는 자신의 세계, 즉 언어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다. 언어 세계는 자신의 세계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또 나를 통해서 관계를 맺은다 할 때 나는 절대적으로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의 세계, 다른 하나는 언어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어 세계를 확장하고 키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독서는 특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새로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더니티 현대의 독서란 뭐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우리한테 대답할 수 있는 능력보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래에 이미 우리는 기계와 함께 공존하는 시계, 즉 인간이 기계화되고 기계가 인간화되는 참 묘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기계가 점점 인간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점점 인간처럼 되면서 인간이 가까워지고 있죠. 흔히 말하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 기술과 사회과학, 더 나아가서 인문학이 총체적으로 결합되면 언젠가 기계가 인간화되겠죠. 그러면 기계가 인간화되면서 점점 인간이 또 거꾸로 기계화되는 이런 묘한 딜레마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능력 또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질문 능력을 길러야 된다. 독서도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서를 하면서 끝없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그러니까 적어도 21세기 교육의 핵심은 뭐냐? 교육의 핵심은 물음, 즉 문제 찾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찾기 능력과 문제 풀이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게 우선일까요? 의사가 진단을 먼저 해야 될까요? 처방을 먼저 해야 될까요? 당연히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 처방도 못 하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상황 파악이라는 거죠. 상황 파악에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에서도 뭔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죠. 답이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inquiry based learning, 리딩이죠. inquiry based reading, 즉 문제 찾기에 기초한 리딩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은 독서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불필요하다는 말은 좀 과한 말인 것 같고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읽지 않아도 이미 인류의 클라우드죠. 가상세계 안에 언제든지 우리가 끄집어내볼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문제는 뭐예요? 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음을 던졌으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물음을 혼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일단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하겠습니까?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독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문제를 던지고 찾아내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말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다. 그 말과 소통,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자연스럽게 함께 협력하고 협업하는 능력이 생겨나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 많은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죠. 현재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 여러분 설탕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화약이 상징 그러면 뭘까요? 원자력이 위험합니까? 원자력이 물론 위험하죠. 원자력은 인류 전체를 파멸을 일으키게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원자력 전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죠. 그런데 설탕도 그렇다는 거예요. 설탕 직접적으로는 우리 안에 음식에 들어있는 다양한 설탕들이 뭘 발생하죠? 당뇨병을 발생. 과도한 설탕. 우리 인간이 유전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 소화 능력에 비추어서 과다하게 섭취하는 설탕, 그게 당뇨병을 유발하잖아요. 실제로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보다 당뇨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걸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 정신적인 설탕과 같은 게 뭘까? 계속 이런 말 하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아니, 넌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라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해. 하란 말이야. 뭔가 해보란 말이야. 이런 말. 넌 할 수 있어. 해보란 말은 명령이지만 넌 할 수 있다는 말은 설탕이죠. 그죠? 네. 우리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무시는 잔혹하지만 넌 할 수 있다는 긍정, 인정, 존중은 뭔가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달콤한 설탕이 조금씩 우리의 생명력을 앗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다는 말에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하면 뭐가 돼요? 내가 너무 많이 소진되는 거죠.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가 되죠? 네, 자기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과도한 자기 착취. 그래서 어느 순간 번아웃 되는 거죠. 훅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아직 그럴 정도 그런 걸 체험하기는 어려운 그런 막 완전히 소진된다 이런 느낌을 갖기에는 여러분 아직 에너지가 충만하죠. 그죠? 힘이 넘치는 그런 나이잖아요. 또 그런 어떤 세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이런 위험이 도발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맥락에서 알랭드 보통 말이 좀 알랭드 보통 유명한 작가죠. 알랭드 보통 프랑스 작가고 뭐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불안 이렇게 번역됐어요. 불안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원래 status anxiety 그러니까 단순히 불안이 아니라 지위 불안이죠. 지위 불안. 그러니까 불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안 그러면 심리적인 것을만 따지거든요. 심리적인 것, 마음. 그러니까 어떤 내 안에 들어있는 마음의 문제로만 파악하는데 마음의 문제로만 보면 마치 불안은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불안이야말로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 할 수 있거든요. 사회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죠.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욕망을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파악하거나, 불안을 심리적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뭐랄까요? 관습적으로 파악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불안을 좀 더 사회적인 맥락에서, 아주 일상적인 맥락에서 파악한 책이에요. 예. 이분이 불안이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예, 사회적 욕망이겠죠. 그런데 사회적 욕망으로부터 불안이 생겨나는 5가지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혹시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다는 가정하에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이 5가지의 약간 몇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해요. 먼저 이런 말이죠. 사랑결핍이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랑결핍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되는 뒤에도, 그러니까 의식주가 어느 정도 확보된 뒤에도 먹고 산, 여러분 지금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죠? 잠자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20대 여러분들이 잠자꽃이 자기 집이 없긴 하죠. 없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노력을 하면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시스템들을 보면 여러분들 애지간하면 다 그 조그만한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주변에 그런 그 제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알바하면서 일정 정도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국가가 보조해 있는 아파트 같은 살 수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잘 곳과 먹을 곳이 확보된 뒤에도 문제는 뭐예요?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라죠, 우리가. 우리가 더 높은 스테이터스를 원한다는 거죠. 예? 스테이터스를 원해요. 더 높은 스테이터스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도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지위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더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것은 그 물질, 예를 들면 페이죠. 그러니까 받는 대가로 받는 페이, 그러니까 월급 또는 뭐 연봉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죠. 연봉, 페이. 그러니까 그것인가? 아니면 권력이란 뭐예요? 권력. 그 어떤 지위에 갖게 되면 그 자신의 권력이나 이런 거거든요. 자신의 의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힘을 갖게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권력. 그러니까 또는 페이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연봉을 더 보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그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돈, 명성, 영향력은 돈, 명성, 영향력은 다른 말하면 권력이에요. 돈, 아까 페이고 명성은 명예겠죠.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랭기 보통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단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죠. 의식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결해? 뭐 어떤 욕망을 가져요? 욕망의 핵심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데 그 높은 사회적 지위가 다른 말로 하면 돈, 명예 또는 영향력. 돈과 권력이죠. 돈, 권력, 명예. 명예도 사실은 권력의 한 양식이죠. 명예라는 것은. 내가 명예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영향력을 갖는단 말이니까. 더 큰 개념은 권력 개념이죠. 권력은 곧 영향력이에요. 말의 힘이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권력은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은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 사랑이 결여됐다는 느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이 모든 게 불안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생각해봐요. 아주 높은 사람도 그 사람이 원래 원했던 것은 돈, 명예, 영향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봐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어.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 있겠죠. 군 장성 있겠죠. 네? 군으로 보면 아주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군으로 보면 대통령.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네? 그 다음에 쭉쭉 있겠죠. 내 위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막 그 소대장님 또는 그, 그 직업 군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 호칭이 정확하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1등 상사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원상사인가? 이런 분들. 다 지위가 높은 분들이죠. 지위가 높으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에 따른 돈이 따라오죠. 명예도 따라오죠. 영향력 따라와요. 그런데도 불안해. 왜 그럴까요? 원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사랑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위가 높아진다, 사랑이 높아집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는 불안을 해소해 주기보다는 키울 뿐이에요. 이 책에서 한 말은 아닌데 알랭드 보통 이런 말 했어요. 옆에 영어로 써진 면 있죠. 진정한 사랑은 뭐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스마트폰을 체크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다. 이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혹시 여러분이 사귀는 이성이 있다 그러면, 이성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스마트폰을 내가 막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결핍이 없는 게 사랑이거든요. 결핍이 최소한 부족한 거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있을 때도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죠, 그건. 최소한. 그러니까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에 대한 욕망만큼 근본적인 건 없다. 의식주 욕망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욕망은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랑받는다는 것.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죠. 돈을 갖는 것,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 그래서 명예와 영향력을 갖는 것, 권력을 갖는 것, 아니,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사람들이 흠모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사랑받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내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 불안한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옆에 있는데 스마트폰 보는 사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스마트폰에 열중하면 사랑받을 수 없어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속물근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속물이죠. 저는 속물입니다. 속물이란 나쁜 게 아니죠.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누구나 신성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성한 세계의 반대가 세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인간이죠. 그런데 속물근성 그러면 이제 조금 부정적인 말이 있죠. 속물근성은 뭐냐면, 읽어보죠. 속물의 독특한 특징은 단순히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그냥 차별한다. 에? 차별하는 거 알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차별하나요? 차별할 수 있죠. 차별하는 사람 있죠. 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차별하나요? 할 수 있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뭐 친구들끼리 서로 차별할 수 있죠. 차별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사회적 지위하고 가치를 동등하게 놓는 거.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높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것이야말로 속물근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밑에 볼까요? 가난이 낮은 지위에 대한 전례의 물질적 형벌이라면, 그죠? 옛날에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타고나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물질적으로 형벌이 내려지는 거죠. 내가 타고난 거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가족에 태어나고, 그런 엄마 아버지 앞에 태어나면 불가피하게 받는 물질적인 어떤 고통이고 형벌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가난하다고 해서 의식주 해결되지 않는, 의식주 해결 문제가 아주 형벌처럼 내려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직면하게 되는 무시와 외면이에요. 이 무시와 외면은 뭐냐? 속물적인 세상, 속물근성이 넘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중요한 상징을 갖추지 못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상징,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내리는 정서적 형벌입니다. 물질적 형벌이 아니라 정서적 형벌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물질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난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물론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경우는 낮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우리가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에서는 가난 자체가 물질적 형벌인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난하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너는 아주 인간적 가치가 낮은 존재로 무시당한다는 거죠. 인간적 가치가 거의 없는 하찮은 존재로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면한다는 거죠. 무시하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예요? 예, 외면이죠. 외면. 그러니까 외면, 우리 뭐 속된 말로 요즘 그 SNS 세상에서는 무풀이라고 하죠. 무풀. 반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어떤 그룹에서 같이 SNS를 한단 말이죠. 어떤 단톡을 한다든가 또는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가상세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할 때도 그때도 가난한 사람, 사회 지위가 없는 사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반응 안 해. 무시하거나 반응 안 하지 않거나. 예, 이런 속물근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항상 불안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면당할까봐. 외면당할까봐 불안해요.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불안해요. 이 속물근성. 세 번째는 이런 이 속물근성, 사랑에 대한 결핍, 이것이 더 증폭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옛날과 다른 어떤 사회인데 옛날에는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미래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서 뭘 배우죠? 수학을 배우고 있죠? 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똑같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개 20대 초반일 텐데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개 지금 40대 중후반 또는 50대일 건데요. 50대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정도의 부모님들 나이가 될 텐데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좋은 여건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 나라에 태어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부모님 세가 태어난 것은 50년 전이겠죠. 50년 전에 태어나서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대학을 다닐 때거나 군대에 갈 정도 나이 30년 전에는 대학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전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는 더 그랬고 하물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겠어요? 신분에 의해서 계층도 아니고 부모님의 재산 정도가 아니라 신분에 의해서 나는 노예로 태어났으면 노예가 태어나서 내가 다른 기대를 할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주인이 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땅을 가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기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불평등이 근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 눈길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보다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불평등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문제가 되는 거냐? 공정한 사회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 눈길을 끌지 못해.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뭐라고요?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말아요.
약간의 차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세대가 저의 세대보다 훨씬 불평등, 불공정에 더 예민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더 불평등해졌을까요? 불공정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세대보다 훨씬 더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이에요. 훨씬 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불공정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예민한 감수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마찬가지. 민주주의 사회가 될수록 비민주적인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지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조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기대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더 많은 걸 기대하니까. 기대가 없으면 불안이 덜하죠. 그런데 그 대가가 우리가 현재의 모습과 달라지는데도 실제로는 달라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끊임없는 불안이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세대보다 분명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단 하나예요. 부모님이 가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겨우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겨우. 어렵게.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야학을 통해서 대학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냥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부모를 원망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 불평등이, 불공정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러니죠. 딜레마죠. 그러니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대를 온몸으로 맞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불만이 적었어요. 적어도 불만은 있었어도 불안이 없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나도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 열심히 살아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왔냐. 적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간다든가 대학을 못 가는 세상은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 있죠. 하지만 가난 그 자체가 대학을 못 가게 하지는 않거든요. 중고등학교를 못 가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도. 그런데 실제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죠.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그 시골 마을에 태어났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저는 대학까지 다 다닐 정도니까 조금 가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모님이 자식을 대학 유학까지 보낼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겠죠. 제 친구들 중에 중학교만 졸업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야간으로 가거나 검정고시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 원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불안해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들은 그렇지, 사회에 대한 불만은 있었죠.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안해요. 여러분도 나도. 왜? 우리는 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만 이 평등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것에 대한 끝없는 불안이 있어요. 차이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큰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극복될 수 없는 차이가 있을 때는 극복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같거나 나아야 된다는 희망만 있으면 그 자체가 불안의 원천인 거죠. 재밌는 얘기죠. 알랭드 보통 얘기예요. 예. 첫 번째가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랑. 사랑을 끝없이 추구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결핍.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네, 속물근성이었죠. 속물근성. 속물근성이란 뭐였죠? 네, 지위, 사회적 지위로 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렇죠? 가치를 평가하는. 그래서 무시받지 않으려고.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불안해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방금 했죠? 네, 기대. 우리가 모두가 같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이 기대. 모두가 더 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 그것이 가능한 시대. 우리는 더 불안하다. 네 번째는 능력주의예요. 메리토크라시라고 하죠. 메리토크라시.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마 멘토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멘토, 멘티. 예, 이 말도 원래 메리트란 말에서 온 거예요. 능력이란 말에서 온 거거든요. 예, 능력주의라는 것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능력주의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건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능력주의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능력주의가 불안의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다. 그 능력주의, 왜냐하면 능력주의 체계에서는 가난이라는 게 물질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당시 뭐가 돼요? 무시받는 수치, 모욕까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예전에는 내가 타고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고통받는 게 힘들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의 뿌리가 가족에 있어요. 이 가난의 뿌리에 가족이 있고 그 안에는 신분이 있고 계층이 있죠. 지금은 능력주의 체계에서는 가난의 뿌리를 뭘로 보냐? 개인의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난의 뿌리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알랭드 보통이 실패에 관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쓸모가 크다. 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 일을 대부분 하니까. 대다수가 가난하니까. 다수가 가난하고 다수가 그 개인이 그 가난의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 낮은 지위를 갖는 사람, 가난해서 낮은 지위를 갖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비판이 없었어요. 이게 가난하니까 너는 무가차다든가, 가난하니까 너는 이상한 나쁘다든가, 가난하니까 이게 가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도덕적 책임이. 오히려 거꾸로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게 불사. 부자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은 있었지만 가난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쩌냐? 거꾸로 다른 거죠. 빈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쓸모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가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죄라고 보는 거예요. 가난이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능력주의라는 것이 예전에는 신분사회,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신분사회보다
신분에 의해서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부모님의 재산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게 신분주의 사회잖아요. 전통적인 사회잖아요. 네? 그죠? 권위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신분사회, 권위주의 사회는 부모의 지위가 모든 걸 결정해요. 모든 걸 결정해. 많은 걸 결정해요. 따라서 내가 비록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에 내 책임이 묻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능력주의 사회가 됐어요. 능력주의 사회가 신분사회나 또는 권위주의 사회보다는 훨씬 낫죠.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예, 좋은 지위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미 사라져버린 신분주의 사회,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권위주의 사회와 능력주의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능력주의에 말하면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비교를 해봐야죠. 미래에도 우리는 가난을 개인의 책임에 묻는 능력주의가 미래에 우리가 바랄 만한 것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능력주의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신분사회, 권위주의 사회, 전통적인 사회의 지배 메커니즘과 비교했을 때 저는 능력주의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아마 알랭드 보통도 그 점에 의심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여러분이 이 세계의 이미 중심이긴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좀 더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신분사회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능력주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주의를 극복한 더 나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능력주의는 사람에게 끝없는 불안의 원천이다 하는 것이 알랭드 보통의 얘기입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마지막. 어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불안의 원천들이 꼭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완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랭드 보통은 5가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뭐였죠? 사랑의 결핍. 끝없이 사랑을 추구하지만 사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사실 지위를 끝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은 막상 안 하고 지위만 얻는 거죠. 지위만 치지 않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죠? 속물근성. 사람을 지위를 가지고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뭘 판단해? 가치를 판단해. 밸류를. 지위를 가지고 밸류를 주는 거예요. 가치를.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네 번째. 네. 방금 얘기했죠? 5번째 마지막. 불확실성입니다.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다.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한여 이런 표현들은 안 쓰는 게 좋죠. 한여를 가치 평가하는 좀 느낌이잖아요. 네. 생계를 유지하고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적어도 5가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뜻대로 따라줘야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의견에 자신이 바라는 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되기도 하다. 자, 변덕스러운 재능, 여러분 능력이 막 변하나요? 능력이 변하진 않죠. 능력이 잘 제가 예를 들면 테니스를 잘 쳐. 재능이 막 변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암기를 잘해. 이 재능이 막 쉽게 변하나요? 그 재능이 변한다기보다는 어떤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체계가 변하는 거죠. 재능에 대한 가치 체계가 변하는 거죠. 그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암기 잘하면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암기 안 중요해.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예, 지금은 암기가 아니라고 했죠. 오늘 강의 첫 번째 있죠? 예, 지식의 소유량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있죠? 재능이 변해요. 운이야 당연히 변하죠. 내가 누구하고 일하느냐? 나를 이렇게 고용하는 사람. 고용주가 지금 고용주가 이익을 쭉 창출해내느냐 못하느냐. 더 크게는 세계 경제가 곧 내 삶을 결정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나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집이 파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요즘 같으면 이제 세계 경제, 여기에 세계의 자연 환경이 더 크게 다가가요. 생태 환경. 생태 환경이 지금 어디로 갈지 압니까, 우리가? 모르죠. 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일을 기준으로 남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그러나 재밌는 거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는 변함이 없어. 유아실과 비교해봐도 줄어들 것이 없이 꾸준하고 집요하다. 참, 인간이 끝없이 사랑받고 싶어요. 끝없이 사랑받고 싶어서 이 불안의 가장 큰 원천인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 그래서 지위만을 가지려고 하고, 속물 근성에 따라서 지위를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또 뭐죠? 예,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건 항상 불확실하고. 그죠? 항상 그 기대를 하고, 항상 그 기대를 하지만, 속물 근성을 가지고 항상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은 것에 대한 끝없이 추구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커. 너무 큰데 뭐는 없어요? 확실한 건 없어요. 우리한테 있는 건 뭐예요? 확실한 건? 능력주의, 기대, 속물근성.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랑에 대한 끝없는 열망은 있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끝없이 속물근성을 가지고 더 끝없는 평등, 끝없는 공정을 지향하지만 사실은 능력주의에 빠져서 호적되고 불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랭드 보통이 말하는 불안의 원천이다. 불안의 5가지 원천이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5가지가 뭐냐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전체적인 이 책을 읽었을 때 문제제기가 뭐예요? 우리는 왜 불안한가? 불안한 사회적 지위와 연관이 있는가? 정말 그런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받으려는 열망이 너무 사랑받고 싶은 이 욕망, 집요한 욕망, 이것이 불안의 원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막상 사랑은 못해요. 막상 사랑은 못해. 바로 이 시점에서 불안에 벗어나는 길로 알랭드 보통이 제시하는 것은 철학, 예술, 종교, 보헤미안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원주의 좀 얘기할 수 있는데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철학과 예술, 종교 너무 멀죠. 네. 우선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하면 불안에서 벗어난 것 중에 네, 독서가 이 모든 것들 하나를 말한다면 독서 또는 독서하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쉽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어요. 이제 좀 다른 책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제 유명한 책인데 그 속편이에요. 속편이 뭐냐면 거울나라, 루킹글래스죠.
거울나라를 통해서 라고 하는 원래 제목인데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도 번역되어 있죠. 네. 이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 또는 이 영화를 보면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영화죠. 영화를 보면 앨리스보다 더 우리한테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붉은 여왕이에요. 붉은 여왕. 예. 어째요, 여러분? 붉은 여왕, 여왕인데 이 여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외모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그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거울나라를 통해서 이 앨리스, 거울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하게 있다가 집에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있죠. 거울을 보다가 이 거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 가장 큰 테마는 시간이에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테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테마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책 중에 모모라는 책도 있는데 혹시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래요. 미하일 엔데의 소설인데 모모, 노래도 있죠. 예, 노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엄청 귀한 시간을 어디에 바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죠. 나라, 국가. 그죠?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보내는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안정감 갖는 거죠. 그죠?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귀한 시간을 지금 국가를 위해서 또는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연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네. 시간이 중요하죠. 그죠? 이 귀한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하고 뭘 같이 함께 가져야 돼? 함께 나눠야 돼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살아있는 존재고,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과 죽어가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는 제한된 시간 동안 죽어가면서 살아가요. 이 제한된 시간, 그 때문에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시간은 어떤 거다 바꿀 수 없어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시간은 금 따위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 따위하고 돈 따위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한 거죠. 여러분이 보내는 이 생활, 이 군 생활, 정말 소중한 시간이죠. 제가 갑자기 지금 독서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처럼 군 생활을 했었어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때는 30개월 하는 거거든요. 30개월 동안 군 생활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적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없다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견디기 어려워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선배한테 엽서가 한 장 왔어요. 그 엽서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어요. 구용아, 제가 구용이에요. 구용아,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삶도 너의 삶이고 지금의 시간도 너의 시간이다. 그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이 시간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에요. 나의 귀중한 삶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그 시간을, 그 군에 있는 시간을 사랑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군에서 보내는 이 시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나머지 군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날 정도로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은 군생활이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육체적으로 편해지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를 구속받는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힘든 시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길 바라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다. 예.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죠. 붉은 여왕. 붉은 여왕. 네. 붉은 여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머리가 크다는 거예요. 머리가 커요. 네, 머리가 크다는 건 뭐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죠. 네? 고민이 많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뭐예요? 하트 모양이죠. 입술도 하트 모양으로 돼 있죠. 뭐예요? 끝없이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을 갈망하지만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강박에 쌓여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서 끝없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물. 예? 이게 붉은 여왕의 상징적인 모습이죠. 어찌 보면 알랭드 보통이 말한 불안한 현대인, 끝없는 불안, 끝없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속물근성에 빠져서 능력주의에 빠져서 뭔가를 더 나은 미래를 끝없이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불확실한, 그래서 유일하게 끝없이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이게 붉은 여왕. 우리 모두는 어쩌면 붉은 여왕일지 모르죠. 네. 이 붉은 여왕에는 붉은 여왕 효과라는 게 있어요. 붉은 여왕 효과 또는 붉은 여왕 딜레마, 여러 가지 표현해요. 이펙트라고 하고 딜레마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원래 이 붉은 여왕이 이 소설에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속편인 거울 나라 속에 거울을 통해서 들어간 그 세계에서 다시 붉은 여왕을 만나게 되는데 붉은 여왕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를 막 뭐라고 써있죠? 끝없이 뛰어라고 해요. 막 뛰어 둘이 어딘가 가야 돼. 막 목표를 향해 가요. 뛰는데 계속 주변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뛰고 있는데 주변은 뭐예요? 나무가 있었는데 계속 똑같은 나무가 있어. 아무리 뛰어도. 그러니까 붉은 여왕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뛰라고 그래요. 왜? 여기 이 세상에는 여기 이 세계는 무엇인가 움직이면 주변도 다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뛸 때 빨리 뛰지 않으면 지금 움직이는 것보다 빨리 뛰지 않으면 나는 뒤쳐져. 지금 이 상태라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 더군다나 더 이 상태보다 더 나은 세상 가려면 다른 세상 가려면 어찌해야 돼요? 미친 듯이 2배, 3배로 빨리 뛰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나중에 이 거울나라의 앨리스 안에서 붉은 여왕이 했던 이 말을 가리켜서 붉은 여왕의 이펙트라고 내가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나중에 이제 진화생물학에서도 봐드려요. 진화생물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진화하는데 진화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냥 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태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날 경제학에서도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붉은 여왕 이펙트라고. 붉은 여왕 효과라고. 세상이 다른 기업들이 참 혁신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혁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혁신하지 못하면 뭐돼요? 나는 혁신하지 못하면 그대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안정된 삶을 하는 게 아니라 도태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의 원천이죠, 사실. 그죠? 지금까지 말했던 불안의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뛰어야 될까요? 뛰어야 될까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이상한 나라 앨리스 또는 거울 나라 앨리스에 보면 이 하얀
하얀 백색 여왕과 붉은 여왕을 이렇게 대조시켜요. 사실은 예, 아까 말한 대로 한쪽에서는 굉장히 막 뛰는 거예요. 막 끝없이 뛰어야 돼요. 예, 현대사회. 한쪽에서는 뭐예요? 뭔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죠. 예. 근데 이렇게 선악이 확연하게 구별될까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또는 거울 나라 앨리스에서 사실은 붉은 여왕과 하얀 여왕은 아주 오래전에 케이크 한 조각을 훔쳐 먹었냐 안 먹었냐, 훔쳐 먹은 것을 누가 훔쳐 먹었냐, 이런 단 하나의 대답 가지고 결정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쓴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악의 저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선과 악은 그렇게 확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의 뿌리로 내려가 보면 그 원천이 아주 섬세한 거예요. 미세한 거죠. 그래서 밤과 어둠도 마찬가지. 밤과 낮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밤과 낮을 명확히 언어적으로 이미지로 구분하니까 그렇지, 조금 더 관찰해 보면 그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죠. 빛과 어둠은 함께 있는 거죠, 사실. 그죠? 빛 속에 어둠이 있는 거죠. 어둠 속에 빛이 있죠. 빛이 없는 어둠, 어둠이 없는 빛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붉은 여왕이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하얀 여왕인 거죠. 예. 문제는 이 선악의 저편으로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이편과 저편 사이에 거주하면서 좀 더 나은 세계, 불안이 조금 더 줄어든 세계를 지향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자. 책을 읽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런 로봇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물어보면 지금도 거의 가능하죠. 지금도 제 옆에서 약간 잡음이 나오는 게 제 핸드폰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알아듣고 뭔가 하잖아요. 예. 이게 좀 더 조금씩 더 섬세해질 거예요. 좀 더 세련된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가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다 보면 말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호 협력적인 독서, 이런.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제일 권하고 싶은 것은 혼자 읽지 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책 읽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반대예요.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죠. 물론 혼자 책을 읽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니다 이거죠. 혼자 책을 읽되 함께 토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시민 위해서 독서를 하게 되면 사회적 공감 능력, 아까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처음에 새로운 시대, 이제 로봇과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 이제 사회적 공감 역량이 어찌 보면 더 확장해서 이 사회, 인간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할 사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참여 역량도 기르고 성찰적 역량도 길러야 된다. 독서란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 역량을 키우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즐겁게 해야 되겠죠. 그죠? 즐겁고 때에 따라서는 정서적으로 이 불안함을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랭드 보통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얘기로 철학책 읽으라는 거죠. 철학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대화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술을 얘기했어요. 예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철학이나 예술 또는 보헤미안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놀이라고 생각해요. 놀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논다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는 노는 걸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놀이, 그러면 놀이란 말하고 노름이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논다는 건 노름, 나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이제 기계가 인간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기계가 인간화되면 인간화될수록 인간이 기계화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놀이 능력이에요. 놀이 능력. 이때 논다는 게 뭐냐는 거죠. 독서도 놀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놀이란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놀이, 논다는 게 일하는 거하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훈련 나가요. 그러면 50분 동안 일하고 10분 동안 쉬죠. 그죠? 50분 일하고 10분 동안 쉬는데 쉬는 것하고 노는 건 다른 거예요. 쉬는 거하고 노는 건 달라. 그럴 때 옛날에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강원도 홍천에서 군 생활할 때 보면 꼭 쉬는 시간에 놀이를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노동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놀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춤추기도 하고 노래 부르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근데 그게 놀이가 아니고 놀림이 되거나 고통이 되면 안 되겠죠. 놀이를 가지고 놀리면 안 돼요. 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놀이를 가지고 놀리면 안 된다. 자, 논다는 건 일하는 거하고 쉬는 것하고 그 중간에 경계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경제학으로 말하면 재생산 시간이거든요. 재생산이라는 것은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이세를 이세 또는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거. 이것이 이제 휴식 시간이에요. 재생산 시간. 노동 시간은 더 알 것이고. 그러면 놀이란 뭐냐? 놀이란 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사회적 지위, 명예, 돈, 영향력에 대한 욕망보다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더 주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클럽에 간다고 쳐봐요, 여러분이. 클럽에 가서 춤을 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춤을 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춤을 춰요. 돈을 받고 추는 사람. 이게 춤은 일이에요. 노동이에요. 돈을 내고 춤을 추는 사람은 놀고 있는 거예요. 노는 시간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받겠죠. 강의를 하세요. 보내면 저는 강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는 뭐예요? 일이에요. 일, 노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돈 받는 것하고 무관하게 또는 돈을 안 받고 어딘가에 가서 강의를 하고 토론한다. 그러면 노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행위지만 노동일 수도 있고 놀이일 수도 있는 거죠. 놀이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 맥락에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회 될 때.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에요.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는데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이 책에 보면 놀이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냐 없냐.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냐 없냐. 네.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되겠죠. 멈출 수 없으면 놀이가 아니죠. 이해하시기 중독이 될 수 있겠죠. 네. 예술은 그런 거다. 예. 제가 이 책 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능력인데 능력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전 시간에. 이 비판적 사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준, 즉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이 참이다, 거짓이다, 무엇이 옳다, 그러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거든요. 이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이 판단과 기준, 그것의 정당성을 묻고 따질 수 있는 능력, 이 크리티컬 싱킹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뭘 나누는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흑백을 나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흑이고 어디까지가 백이냐 라고 경계선을 그어보세요. 경계선을 부어보면 여러분 이 경계를 어디다 긋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이 안에서 흑백을 나누는 경계는 수십 가지가 가능하다고 봐요. 수십 가지가.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크리티컬 싱킹의 능력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수백 개의 흑백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그 기준이 다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비판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네. 백 속에 흑이 있고 흑 속에 백이 있는 거죠. 붉은 여왕과 하얀 여왕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동화에서는, 소설에서는 전형화된 인물로 분리시키지만 실제에 와서는 그렇지 않죠. 네. 마찬가지로 백 속에 흑이 있죠. 네. 가난과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가자고 누가 부자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언뜻 보면 나이 든 사람이 가난한 걸까요? 이 젊은 친구가 나이 때문에 더 살 날이 더 많아서 부자일까요? 아니면 살아온 날이 많아서 이 나이 드신 분이 부자일까요? 아니면 더 새 옷을 입어서 부자일까요? 헌 옷을 입으니까 가난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백인이기 때문에 부자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유색인이기 때문에 가난할까요? 이 모든 건 다양하게 가능한 거예요. 빈부를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독서예요. 거기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게 독서예요. 독서가 돼야 돼요. 누가 누구를 움직이는 걸까요?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당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네, 인형극을 본다면 인형극은 주인은 누구예요? 인형인가요? 아니면 인형극을 뒤에서 하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느 한쪽으로 고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크리티컬 싱킹이에요. 크리티컬 싱킹.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한쪽만 생각하는 것은 크리티컬 싱킹이 아니에요. 저 인형이 인형극을 펼친 사람의 행위를 한계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인형을 든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인형을 움직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인형의 근본적 조건 내에서만 이 사람 움직이거든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관계는 뒤바뀔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런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독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서울에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피카소라는 화가가 우리나라 전쟁을 이렇게 본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독서한 거예요. 한국전쟁을. 재밌죠? 한국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가.
놀라운 문제의식이죠. 독서란 책만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읽는 것도 독서거든요. 놀라운 능력이죠. 어때요? 세상은 지금 어떻게 구별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남자, 생산직, 노동자가 주도하던 세상에서 중소도시에 있는 대기업, 생산직, 조직화된 노동자가 주도하던 세상에서 도시에 배운 사무직, 네트워크, 세계적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 여성들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느 쪽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를 찾아내야죠. 이와 관련된 책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유명한 그림인데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예. 책을 여러분이 본다면 항상 책을 보는데, 책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자, 책 속에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대화 속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특히 저는 고전을 읽는다는 거, 아주 오래된 책이죠. 고전을 읽는 건 저희 고귀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작은 고전 하나를 읽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세상에 제가 아주 약간은 과도하게 말하자면 어린 왕자를 읽어본 사람과 안 읽어본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린 왕자를 읽기 바라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잠깐 몇 대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살 때 읽은 대자연의 실화라는 제목의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 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다음 움직이지 못하고 그 먹이를 소화하기 위해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 속에서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색연필을 가지고 내 연필을 그리는데 성공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린 왕자 아주 첫 부분에 나온 거예요. 어린 왕자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린 왕자는 어린이에서부터 성인, 아주 지성이 높은, 많이 배운 사람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자, 보아뱀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줬더니 어른들이 다 이건 모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자죠, 누가 봐도. 그죠? 모자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자 속에 있는 코끼리를 보는 사람이, 모자가 아니라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상상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어린 왕자가, 예, 양을 한 마리 그리더라고요. 양. 이 주인공, 그래서 조종사에게. 그러니까 양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왕자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린 왕자는 지금 이게 이 그림 속에 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양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중요한 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죠.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자기 별에서 장미 한 송이를 키웠거든요. 장미 한 송이를 두고 왔어요. 계속 이 장미를 키우면서 우리가 장미가 가까워지다 보면 장미에게 길들여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길들여 준다는 것은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왜? 누군가한테 길들여지는데 그 길들여진 것에서 또 언젠가 벗어나는 날이 오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어쩌면 우리가 어머니하고 작별할 때, 저는 어머니하고 3번 작별했는데요. 크게 작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 살던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하고 같이 살 수 없었는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학 갔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셨을 때, 3번 다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죠. 3번 다. 왜? 그건 내가 엄마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죠.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만나요.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사람이 없는데도 아무도 없는 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정말 여러분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이런 세계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자 살게 돼요. 다스림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됐을 때 부인을 또는 아내를 또는 자녀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생겼어요. 높은 지위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사회에 높은 지위를 했다는 것은 그 지위는 그냥 역할 차일 뿐이에요. 역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거버먼트란 말도 안 쓰잖아요. 거버넌스라고 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스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별을 다스리는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여줘요, 여기서. 예? 회영쟁이. 누군가 다 숭배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재밌는 대목인데요.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먼 여행을 떠났어. 어린 왕자는 여러 행성을 거쳐 아주 작은 행성에 도착했어요. 이 행성은 너무나 작아서 가로등 하나와 그걸 켜고 끄는 남자가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어. 남자는 해가 뜨면 가로등을 끄고 해가 지면 가로등을 켰어. 아저씨 왜 쉴 새 없이 가로등을 켰다 켰다 하는 거죠? 왜라니 이 행성은 하루가 너무 짧아 수시로 밤낮이 바뀌니까 그렇지. 어느 남자는 아저씨야 더 있고 싶었어. 이 행성에서는 해가 지는 것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행성은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었어. 어린 왕자는 아쉽게도 이 행성을 떠나야만 했어. 그러니까 너무 좁은 세계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것의 반복이에요. 아무런 새로운 곳이 없어요. 너무 좁은 세계에 살지 않으려면 어쩌야 돼요? 새로운 경험을 세계에 떠나야 되겠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세계에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술꾼 봐봐요, 여러분. 술꾼. 네. 술만 마시는 거예요. 왜 술 마셔? 그러니까. 술은 왜 마셔요?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요? 창피한 걸 잊으려고. 뭐가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끝없이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사업가도 지리학자 현장에 가지 않는 지리학자도 나오고요. 자, 사람들은 어디 사막에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이렇게는 마찬가지야. 여기 말이야. 외롭다는 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 숨기고 있다니까. 그래, 집이나 별 그리고 사막을 아름답게 빛내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아, 그런데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천지가 장미공원에 가서. 그렇다면 아까 그랬지 처음에 자기가 어렸을 때 키워온 장미, 소중한 장미 하나밖에 없었던 장미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야. 천지가 장미라는 깨달은 거 놀라웠지. 그런데 장미는 그것이 예쁘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걸까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걸까요?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 꽃을 위해 내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아,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장미꽃을 소중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이 꽃을 위해 여러분이 소비한 시간이에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시간, 무엇을 위해 소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그 시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할 거예요.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코칭, 오늘 독서 코칭인데요. 코칭이란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지만, 그죠? 여러분은 코치할 수 있습니까? 네. 관찰하고 면담하고 대화하고 후속 조치하는. 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끝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책이죠. 참을성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에요. 인간의 삶에는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네. 한 번뿐이에요. 한 번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말 있죠. 쫙 락강이라는 철학자이죠.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언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그 세계가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독서하면서, 대화하면서 카오스를 만들어요. 자기 안에서 카오스를 만드는 사람. 자기 안에서 카오스를 만나는 독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혼돈이 왔을 때, 문제가 투성이로 발견될 때, 그때 여러분은 춤추는 별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공부하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없이 독서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언젠가 어디선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